안녕하세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제 소비 습관에 대해 돌아지는 부분이 있어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요새 말로 이건 못 참지 하고 꽂혀서 계속 사들이는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운동화입니다. 신상이다, 한정판이다 하면 그 운동화는 꼭 구하고 싶고, 평소 갖고 싶은 운동화가 눈에 보이면 제 경제적인 여건이라던가 고려해야 될 상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건전한 취미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새는 구하기 힘든 신발을 재테크 개념으로도 많이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데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집세가 너무 올라 쫓겨나듯이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집이 작아지다 보니 운동화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넣을 곳도 없고,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운동화를 보고 있으면 저 운동화를 사지 않고 돈을 조금 더 저축했더라면 진짜 어땠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마음도 들어요. 사실 그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저에게 신발에 미친놈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썩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정말 운동화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 나이가 돼서 오도 가도 못하고 겨우 이사를 온 판국에 짐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돌아보면 남은 건 그저 이 신발들과 빚뿐이라는 게 좀 서글퍼졌습니다. 이런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것에 절제하고 좀 저축했더라면 어땠을까 하고 후회하는 사연인데요. 그럼 이 사연과 관련해서 강사님과 또 이런 마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안현정입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를 수집하고자 하는 욕구에 몰두해 본 기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제가 어렸을 때 유행했던 빵에 들어있는 그 만화 캐릭터 스티커가 또 다시 유행을 하면서 그것을 모으기 위해 편의점 순례를 하는 어른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성경 씨도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진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 스티커를 모으려고 빵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편의점마다 그 빵이 품절이 돼서 구하기도 막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티커의 종류가 한 150개 정도가 되나 본데, 살 때마다 중복되는 스티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종류별로 막 다 모으려면 정말 많은 빵을 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한 유튜버가 그 모든 종류의 스티커를 다 모으기 위해서 70만 원이 넘는 돈을 썼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빵 회사에서는 빵을 팔기 위해 스티커를 껴서 파는 그런 마케팅을 한 건데요. 스티커를 모으는 열풍이 생기다 보니까 스티커만 빼놓고 빵은 버리거나 중고 장터에 나눠주는 일들도 있다고 해요. 그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스티커를 모으고 또 오늘 사연자분처럼 신발을 모으고 또 다른 부분에 소비를 하면서 그런 소비가 절제가 안 되기도 하는 걸까요? 제가 경험했던 기억을 좀 살려보면, 처음에는 한 개, 두 개 모으던 그 자체의 재미가 좋았다가, 그 하나둘 쌓이는 걸 보면서 뭔지 모를 그 뿌듯함, 성취감, 이런 게 생기고 또 그걸 즐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성경 씨도 이렇게 수집하고 뭐 어떤 것을 모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예전에 여행을 좀 좋아해서 그 스노우볼을 가는 나라마다 막 사서 모으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사하면서 몇 개 깨먹고 지금 몇 개 없지만, 그때 아빠한테 그걸 왜 돈을 들여 사냐고 좀 혼난 기억이 있습니다. 네. 보통 물건을 살 때에는 필요한 것을 사야 하죠. 뭐 예를 들면 배가 고파서 빵을 사거나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 운동화를 사거나. 그런데 우리가 마트를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런 필요에 따라 물건을 사기보다는 꼭 눈에 보이면 이게 필요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사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물건을 더 많이 담게 되곤 한다고 해요.
요즘은 SNS 광고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SNS를 하다가 보면 광고가 뜨고 그런 광고에서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구매를 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또 홈쇼핑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의 소비욕을 자극하는 환경이 참 다양하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 안에 있다 보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나의 능력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른다라는 속담처럼 이렇게 작은 소비가 모여서 큰 소비가 되고 그러한 소비들로 인해 오늘의 사연자분처럼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want와 needs를 파악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지 만약 필요하지 않고 원하기만 하는 물건이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그런 물건들을 놓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필요하지 않아도 그 사고 싶은 그 마음에 끌려서 한 번, 두 번 소비를 하게 되고 그런 마음에 가속도가 붙으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동굴에 한번 이제 가보면요. 천장에 매달린 석쇠의 끝에 이슬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작은 이슬이 떨어지다 보면 아주 커다란 바위에 구멍을 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한 번, 두 번 길이 나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굉장히 크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고 또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자제력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 생길 수 있고 또 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스티커를 모으는 열풍에 대한 기사에서 이런 댓글을 봤어요. 어릴 때 버릇 못 고친다. 저는 좀 그 댓글을 보면서 좀 웃었는데 비슷한 속담으로 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도 있죠. 그만큼 어릴 때 들여진 습관이 우리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들은 대체로 어린아이보다 자제력이 더 있고 또 제대로 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훈련받지 못한 성인은 어린아이보다도 더 자제력이 없기도 해요. 아이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도 있지만 성인은 돈과 능력이 있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무분별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성인들이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아이들보다도 더 큰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네. 앞서 그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이슬 한 방울, 두 방울 그 떨어져서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또 반대로 생각하면 긍정적으로도 작용이 될 수 있어요. 절제하는 훈련을 하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절제하는 힘이 길러지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제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길러질 수 있는 방법은 언어를 어릴 때부터 배워야 효과적인 것처럼 자제력 또한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배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환경적으로 절제를 해야만 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면 예를 들어 뭐 가난해서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거나 어떤 뭐 환경 자체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자제력이 길러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길러진 자제력이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나무를 조경할 때 보면 겉껍질이 딱딱하지 않은 초록 어린 나무 가지를 철사로 이렇게 묶어주면 그 철사의 힘이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양이 쉽게 자리 잡곤 하는데요. 이런 여린 가지를 철사의 힘으로 이끌어 가듯이 어릴 때부터 욕구를 절제시켜주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어린 아이의 마음에 평생 자리 잡을 자제력의 힘이 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제력을 기를 수 있고 아이가 아니라
성인일지라도 어린아이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라도 자제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겉껍질이 딱딱하게 굳은 나무에 그 철사를 휘감으면 어린 나무보다 바꾸기가 좀 더 어렵듯이 어린 나이부터 자제력이 이렇게 좀 선제 교육이 돼야겠어요. 그렇다면 강사님, 저희가 그 자제력을 배울 수 있는 그 귀감이 될 만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저는 유대인의 교육 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2%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들이 벌어들이는 그 돈은 미국 국민 소득의 15%에 달한다는 조사가 있었어요. 미국 부자 상위 400명을 발표를 한다고 할 때 그중에 한 60명에서 100명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의 경제에 유대인을 빼놓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워런 버핏, 뭐 마크 저커버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너무 알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모두 유대인이죠. 왜 이렇게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그 유대인들 중에 부자가 많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교육을 받았었을까요? 일단 IQ만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평균 IQ가 유대인들의 평균 IQ보다도 높다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혹시 예상이 되시나요? 글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만의 경제 철학 그리고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유대인 부모는 자녀와 약속을 자주 맺는데요. 용돈도 이제 계약의 개념으로 본다고 해요. 아이가 무조건 원하는 상황에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용돈이 필요한지를 부모님에게 조목조목 설명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가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제력을 배우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특이하게 성인식을 만 13세가 되면 하는데 성인식을 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받는 축의금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축의금을 받는다고 해요. 그럼 그 돈이 상당히 큰 돈이 되겠죠. 13살의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 생기는 건데 그때부터 아이들은 돈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돈이 생긴 그 축의금을 자본으로 삼아서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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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로 돈을 쓰는 걸 교육을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3은 투자, 저축을 3, 지출을 3, 마지막으로 기부를 1 이렇게 이 비율로 돈을 쓰게 되는 건데요. 어린 아이지만 이렇게 돈을 운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제력을 기르게 되는 거죠. 사실 만 13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한 중학생 정도의 네네. 나이예요. 보통 우리나라 아이들을 생각을 하면 이때 부모님의 용돈을 받아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사고 싶은 걸 사고 오로지 그냥 쓰는 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네. 아이들이 그 돈을 이렇게 운용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렇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유대인 그 아이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저축을 하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기부를 할지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사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그 비율에서 넘어서는 범위라고 하면은 그 참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또 기부의 비율을 지키면서 기부 그 전체 10% 기부의 비율을 지키면서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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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율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비율을 넘어설 때가 있죠. 근데 우린 지출을 30%만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율을 지켜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내려놓고 또 절제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경제관념도 생기는 거고 또 자제력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 유대인의 교육이 좀 특별하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용돈을 협상해서 준다는 점이라든지 또 그 성인식의 축의금을 관리하는 방식의 이야기가 정말 신선하게 들리는데요. 나중에 꼭 제 딸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은 유용한 교육입니다. 네. 저도 아이가 이제 4살이지만 나중에 크면 중학생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 철학에서 이렇게 엿볼 수 있었듯이 자제력은 어떤 유전자처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하나 설정해 주고 또 이를 지켜나가도록 격려해 줌으로써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자제력을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일수록 실패의 유혹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또 성공적으로 능숙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일이든지 좀 성과를 내려면 인고의 시간이 없을 수가 없는데 포기하는 마음을 치고 나갈 수 있다면 그게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발레리나 강수지 님의 발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아파 보이고 많이 이렇게 상처도 많고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그 발 사진을 봤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양궁 강대국이잖아요. 네. 이제 올림픽 나가면 이제 무조건 메달을 이렇게 쓸어오게 되는데 그 선수들의 훈련법이 되게 특이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태풍 속에서 연습을 하게 하고 또 비가 내릴 때 연습을 하게 하고 이러면서 다양한 어려움을 미리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 인내하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 대회에 나갔을 때 그 상황 어떤 상황이 되든 활을 잘 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늘 메달을 이렇게 쓸어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최고가 될 수 있듯이 우리가 자제력을 기르면 그 자제력을 통해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 성공한 삶을 살고 그뿐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어, 자제력을 기르면 뭐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또 행복이 관계가 있나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난 3월에 그 주민들이 자신을 무시했다면서 홧김에 이렇게 토치로 산불을 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아, 네, 기억합니다. 네, 그 산불이 한번 나면 산이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이어지는 환경 문제, 또 경제적인 손실, 그 단순히 개인적인 손해가 아니라 정말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 그 하나 때문에 방화를 이렇게 저질렀던 거죠.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생계를 잃고 30년 동안 송이버섯이 자라기 어렵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다는 소식이 기억이 납니다. 네. 만약 그 방화범이 무시를 당했다, 화가 난다 했던 그 감정을 절제할 수 있었다면 이런 큰 사고까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걸 행동으로 저질러 버리는 그 순간 그 자제력의 부재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졌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요즘 이렇게 SNS가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SNS로 인해서 이렇게 자신이 가진 것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 명품을 자랑하기도 하고 좋은 곳을 놀러 가면 이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 마음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이렇게 남이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러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해서 내 능력보다도 훨씬 더 무리를 해서 그렇게 부러운 그 다른 사람을 따라 물건을 사고 또 비싼 호텔을 가서 호캉스를 즐기고 그렇게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이렇게 올린다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 그 당시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행복한 듯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사연자분처럼 처음 한두 개 운동화를 살 때는 내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이었고 또 그게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 자제력을 잃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그렇게 운동화를 사고 결국은 운동화는 정말 많지만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또 자괴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었죠. 이렇게 오히려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다면 그리고 마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의 삶을 조금 더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절제하는 힘이 큰 사람은
순간적인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고 또 현실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후 내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그동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만 급급하진 않았는지, 그리고 내게는 절제하는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내 아이에게 나는 절제하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지, 당장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불편함이 오히려 나의 미래에는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자제력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절제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절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겠지만 오늘 이 강연을 통해서 절제하는 힘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